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 내과 전문의와 함께 건강하게 먹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내과 전문의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내과 의사와 한국건강검진학회에서 보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순서는 이제 그 영양제가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등을 좀 말씀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실전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맞춤형 소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었고, 또 우리 명절 때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는 수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금 이미지로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뭐 홍삼이니, 비타민이니, 오메가3니, 알부민이니, 이런 것들 많이 주고받으셨고, 또 명절 아니었어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고받으시고, 선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 집에 다들 살펴보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또 애매할 때도 있으시죠.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주로 홍삼이나 오메가3가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보약을 먹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홍삼이 많이 홍삼 그 영양 건강기능식품이 보편화되고 나서 이런 한의원에서 보약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에서 24년에는 크릴 오일이나 뭐 비타민 D, 글루타치온, MSM, 콘드로이친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작년쯤부터 이제 먹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유행이 되면서 실제로 제가 진료 보는 진료 현장에서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먹는 알부민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알부민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고도 합니다. 먹는 알부민 정말 열풍입니다. 제가 편의점에 가서 봐도요, 알부민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들도 팔 정도로 먹는 알부민이 정말 열풍입니다. 뭐,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뭐 기운이 난다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있고, 알부민은 사실은 다 어디서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요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주로는 식약처에 인증이 없는 기타 가공품이나 캔디류나 음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부민도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원료에 비해서 정말 고가더라고요. 좀 저렴한 거는 뭐 5, 6만 원대도 있지만 정말 비싼 거는 한 달치가 5, 60만 원 이상 가는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알부민에 대해서 제가 내과 의사로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파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설명들을 일부 좀 이렇게 따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특히 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알부민은 대부분 계란 흰자에서 나오는 남백에서 추출한 알부민을 보통 판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도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외부 섭취가 중요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광고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여기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20대의 정점에 도달한 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며 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좀 부정확한 내용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뭐 음료나 캔디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까 확인했었던 그런 이미지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식품의 유형 보면 혼합 음료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음료수라는 소리입니다. 음료수라는 소리고요. 이게 남백알부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이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제품들도 보면은 여기 보면 기타 가공품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 지금 제품들이 보니까 한 2-30만 원대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음료, 그냥 가공품일 뿐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런 마크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이 알부민류뿐 아니라 다른 건강기능식품들도요. 항상 드시는 거 한번 확인하실 때 기왕이면 이런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면 그냥 음료, 그냥 제품, 그냥 그 가공품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십사라고 좀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다 올바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이게 어떤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거지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물며 그냥 일반 캔디류, 기타 음료 이런 것들은 더 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부민 도대체 뭔지 다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왜 알부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비판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알부민의 정체를 좀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단백질입니다. 알부민은 단백질입니다. 정상인의 혈중 농도는 3.4에서 5g/dL 정도 되고요. 분자량은 뭐 66kDa, 반감기는 약 21,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알부민이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 분자량 66kDa는 되게 큰 분자량입니다. 이 분자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몸에서 수행합니다. 혈관 안에 삼투압을 유지해서 우리 몸의 삼투압의 80%를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투압이 뭐냐면 혈관 안에 이 물을 끌어당겨서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이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부민이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어야 되는 그 액체가 혈관 외로 나가서 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부민은 이런 지방산이나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외인성 화합물, 한마디로 약물이죠. 약물의 운반체나 저장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알부민의 구조식입니다. 이런 구조식을 아실 필요는 일반인들이 없죠. 여기 보면 이제 뭐 프로포폴이니 뭐 이런 이부프로펜이니 나프록센이니 여러 가지 뭐 인도메타신이니 이런 약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부위거든요. 이렇게 분자량이 커다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부민이 이제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만 해드렸고요. 알부민은요, 아까 어떤 광고에서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만 합성이 됩니다.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가 합성이 되고요. 이후에 이 순환계라고 하는 말은 혈액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순환계로 들어가서 약 한 30-40%가 순환계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혈관 바깥에 간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몸에서 이런 삼투압과 이런 액체의 평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분해 속도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좀 일정치는 않지만 약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약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알부민이 합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서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관 바깥에 있던 아까 30-40% 말고 60-70% 혈관의 구획에 있던 알부민이 혈관 안으로 이동을 해서 알부민이 부족한 거를 보충을 해주고요. 또 분해 속도를 몸에서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사실 몸에서 부족해져도 몸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부민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알부민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의학적인 표현을 하고요. 질병이 원인이 아닌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부민이 부족한 거는 다른 질환의 결과이지 어떤 질환을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삼투압이랑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종과 복수, 심하면 복수나 흉수 같은 게 찰 수도 있고요. 알부민이 부족할 때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뭐 식욕 부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체중 감소나 근육량 감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피로감, 쇠약감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부민이 줄어드는 원인은 알부민의 생산이 줄었을 때. 근데 아까 전에 그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보면
뭐 20대 때 정점에 이르고 노인이 되면 현저하게 감소하고 뭐 여자가 더 낮아지고 이런 말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소개가 있었는데 사실 연구에 따르면 알부민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도 다 정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아봤던 데에서는 한 60대 노인에서는 한 1.5에서 2% 정도만이 저알부민 혈증이 있고요. 70대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4% 정도만이 알부민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알부민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몸에서 충분히 생산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알부민이 생산이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급성으로 간이 악화되거나 간 경화, 이게 간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알부민이 생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콩팥으로 배설이 되거든요. 신장이라고도 하고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런 신장에서 손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생리적 알부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열이 난다든지 혹은 뭐 과한 운동을 했다든지는 일시적으로 알부민이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혹은 이제 뭐 신증후군은 원래 이제 소변에서 알부민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도 배출이 거의 적게 되는데 신증후군 같은 이런 사구체 질환, 콩팥 질환이 있을 때는 신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5g 정도 알부민이 배출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한 부종과 복수 같은 게 찰 수가 있는데 이런 사구체 질환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결과로서 알부민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만성 신장병이라고 하는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알부민이 몸에서 한 30에서 300 정도 미리그램이 배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때에도 알부민의 손실이 증가가 되면서 신장에서 손실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크론병이나 셀리악병 같은 그런 장 점막의 문제로도 위장관에서 손실이 될 수 있고요. 뭐 이제 큰 화상 입었을 때 또 피부에서 이런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서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부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 내 용적 확장, 예를 들면 임신을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런 혈량이 늘어나면서 알부민이 좀 이렇게 부족해지거든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럴 때도 알부민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증, 신부전 같은 중증 질환이나 폐혈증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 등으로도 혹은 영양실조로도 알부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인 판단으로 알부민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 이런 간부전, 간경화, 뭐 신증후군 같은 이런 등등등의 폐혈증 같은 원인 질환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알부민 혈증은 질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해결해주면 알부민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정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보충을 해줍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알부민 이런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부민 주사를 혈관을 잡아서 정맥으로 보충을 해줘야지 경구로 주는 알부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알부민 이거는 뭐 주사제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급여 기준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삼투압 결핍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쇼크가 오거나 화상이 있거나 심각한 심폐질환 같은 게 생겼을 때, 뭐 복수천자를 대량으로 할 때, 이런 때에만 이제 알부민 주사제로 쓰게 해주고요. 아까 우리 먹는 알부민은 남백 알부민이었는데 이제 이런 알부민은 사람 혈청, 사람 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알부민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부민도 이렇게 주사제로만 사용을 해야지 먹는 알부민으로서는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알부민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은 이제 위장관, 특히 위산과 만났을 때 이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요. 먹는 알부민이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혈액 안에서 우리가 알부민이 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소화가 된다. 주사로 맞아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 이분 고승덕 변호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내용을 법률신문에 내셨더라고요. 이건 사실 의사들이 내야 될 내용인데, 네, 그래서 알부민 보충제는 계란 흰자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조금 이제 중복이 돼서 넘어가지만 이런 경구 보충제, 입으로 먹는 알부민은 대개 계란 흰자를 사용하고요. 이제 식품 알부민은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런 섭취한 알부민이 체내에서 알부민을 생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또 보니까 실크 알부민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크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실크 펩타이드라는 거를 첨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알부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이제 이런 알부민 보충제 광고가 소비자 기만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지적했던 것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면은 크릴 오일 기억나시나요? 막 한때 엄청난 유행을 끌었었고요. 그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광고 저도 봤는데 어떤 비컨지 시험관 같은 데다가 기름기 성분을 넣고 이런 이 크릴 오일을 집어넣었더니 싹 맑아지는 그런 인지질이 지방을 녹인다라는 이런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엄청 광고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비트로 인비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여기 밑에 써놨죠. 그게 시험관에서 그런 어떤 바깥 환경에서 있는 현상들이 인체 내에서는 꼭 그렇게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크릴 오일이 그랬던 경우라서 나중에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과장 광고로서 많이 그 적발이 됐었고 또 이제 이거는 크릴 오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산패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부제 검출 논란이 있어서 크릴 오일이 엄청 지금의 알부민만큼 유행을 했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러면서 효과 없다라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효과 인정 제품이 없다. 네, 그래서 뭐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아까 알부민처럼 그냥 식품류이다라고 해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패턴이 비슷합니다. 평행 이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릴 오일이나 현재 먹는 알부민이나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합니다. 뭐 혈관 청소한다. 크릴 오일은 이제 먹는 알부민은 피를 만들어준다. 내지 아까 뭐 기력을 돋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 가공품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팔리고 있고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또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유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만 바뀌는 상술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간 독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부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특히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건강검진이나 혈액 검사를 할 때 예상치 못하게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거 약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여섯 가지, 여섯, 일곱 가지씩 드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심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그런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뭐 이제 누가 몸에 좋다고 뭐 이렇게 검증도 안 된 무슨 즙이나 무슨 액기스 이런 것들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게 고농축의 녹즙이나 칡즙, 뭐 이제 한약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약이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의사들이 내는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 전에 정확한 약의 이름과 용량과 횟수, 기간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처방전이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파는 것뿐 아니라 이런 한약재 상들이 파는 그런 가게에서 파는 것들도 보면은 그냥 이제 돈 내고 뭐 무슨 거 뭐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냥 포에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처방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사실은 그냥 그 한약을 만드는 분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증이 안 된 한약재라든지 혹은 요즘에 이런 해외 직구 같은 거로도 불법으로 수입하는 약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탈모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인도에서 만든 정식으로 이제 통관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도 불법으로 수입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뭐 그것뿐 아니라 다른 약재들도 사실은 맘먹고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약재들을 무분별하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급성 간독성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내과 의사로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간독성이 생기면 이제 막연한 피로감, 이유 없는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황달 아시죠? 이제 얼굴이 이제 노랗게 변한다든지 혹은 눈 흰자위가 이제 노랗게 변한다든지 본인은 잘 모르고 이제 주변인이나 가족분들이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황달이 더 진행되면 이제 몸에 막 간지러움이 전신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변색이 좀 진해집니다. 많이 진해집니다. 막 뻘건 느낌이 날 정도로 진해지고 갈색빛이 나는 느낌으로 진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렇게 약재들에 쌓여서 이렇게 간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도 물론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은 의사들이 한번 걸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주기 때문에 간에 독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약재들은 무분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유행하면 또 사기도 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에 무분별하게 오남용, 약물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하는 약에서도 약물 오남용이 중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약물 오남용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작년 안에 재작년 작년에 한 6조 원 정도 시장 규모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기왕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항생제랑 유산균을 동시에 먹는 거는 효과가 좀 다소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산균도 이제 여기는 유산균이라고 제가 이해를 돕고자 했지만 사실은 이제 유산균뿐 아니라 유산균으로 통칭되는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균주이기 때문에 항생제랑 같이 병용을 했을 때는 유산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간격으로 드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칼슘제랑 철분제는 서로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따로 시간 간격을 두고 이것도 드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재가 항혈전제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항응고제고 여기는 항혈소판제 좀 다르지만 통칭해서 항혈전제라고 하는데 은행잎 추출물 아시죠? 뭐 기넥신 같은 그런 약재들이 좀 같이 병용이 됐을 때는 이 약재 자체만으로도 좀 출혈의 위험도가 있는데 이게 병용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지만 은행잎 추출물은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혈 위험도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발치를 한다든지 내시경으로 용종절제 같은 게 계획돼 있다든지 혹은 뭐 예기치 못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때에도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을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좀 드실 때는 약간 의사랑 좀 상의해서 좀 드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비타민 D나 루테인, 네, 요거 저도 다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는데 이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겼죠? 이게 보면은 연질 캅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랗고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죠. 그게 이제 기름기가 있어야지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용성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후 즉시에 드셔야지 좀 우리가 음식으로도 기름기를 섭취한 다음에 드시는 게 이 세 가지 성분들이 흡수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섭취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거나 철분제는 좀 공복, 식전에 위산이 적을 때 드시는 게 조금 더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혹은 식후 한 2-3시간 있다가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식후 2시간이나 공복에 약 먹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자기 전에 드시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철분제, 우리가 빈혈이 있어서 약 드실 때 저는 그냥 자기 전에 수면제 드시는 것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제도 여러 가지 뭐 손저림, 뭐 이런 말초 저리는 증상들 때문에 드실 때도 있는데 얘가 이제 신경 이완하고 약간 숙면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녁이나 취침 전에 드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드실 때 혹시 약간 설사 기운이 있거나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약 중에서 사실은 이 마그네슘 제제로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그네슘을 변비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연이 일단 세포 기능에 필수적이고요. 이게 부족하면은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상처 회복에도 좀 지연이 되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이죠. 이제 이게 합성에 좀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뭐 정자수 감소 등으로 좀 이렇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성분들이 뭐 정자수를 만들기 위해 뭐 늘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성기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좀 고용량으로 아연을 좀 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연이 보니까 이런 먹는 약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젤리로 된 것들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연이요. 우리가 뭐 이제 장복을 하면은 그런 위장관에서
어떤 금속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단백질 합성을 좀 유발하는데 그럴 때 좀 구리라고 하는 성분을 좀 몸에 흡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도 또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보통은 어떤 몸에서 철분의 이동을 좀 도와줄 때도 쓰이고 또 이런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거를 혈구세포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가 생기고 그럼에 따라서 신경병증, 손발저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손발저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가 있겠어서 아연의 경우에는 장기 복용하지 마시고 한 3개월 드셨으면 한두 달 정도는 휴약했다가 또 드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일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경로가 되게 많죠.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되고요. 약국 가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트 이런 데서도 또 팔고, 그죠? 백화점에서도 팔고요. 또 누가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약은 한 달분이 있고, 어떤 약은 2달분이 있고, 어떤 약은 6개월분이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같이 드시다가 또 어떤 때는 A 약은 떨어졌는데 B, C 약 남아서 B, C 약 뭐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이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때가 소진 시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비싸서 나는 이거 별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오메가3나 아까 나왔던 크릴 오일 같은 이런 제제들 혹은 비타민 제제도 너무 오랫동안 잘 이렇게 띄엄띄엄 드시다가 보면은 이제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이제 산패,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아까 이런 지용성으로 나온 오메가3나 크릴 오일이나 뭐 그런 제품들은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온에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은 이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억지로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이제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기식을 소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분이 뭐냐면 이렇게 작게 나눴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건기식을 어떤 거를 먹을지 결정할 때 있어서 그냥 일반인들이 광고를 보고 사는 것보다는 의사, 특히 이제 나를 주로 보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대부분은 알 수도 있지만 뭐 마그네슘이나 오메가3 같은 거를 처방약으로 먹고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처방 드리면 아실 줄 알아도 근데 그거를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중복해서 먹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처방약으로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건기식으로 중복해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의사와 의료진과 좀 상담 후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꼭 건강기능식품도 처방을 하듯이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먹으세요 하고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그런 건강기능식품 하루 먹을 거를 이렇게 소분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분량씩 개별 소포장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도 동일하게 약이 소진되는 시점도 동일하게 맞출 수 있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약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멀티비타민하고 비타민 C를 같이 먹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렇게 27번째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16일에 제가 3개월치를 받아서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복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앞면이고요. 요거는 뒷면입니다. 이렇게 소포장이 하나는 뭐 올인원 멀티비타민, 하나는 비타민 C 이렇게 소포장이 돼 있어서 이런 산패 위험도 적고 이제 내가 약이 얼마나 남았나도 확인하기도 쉽고요. 훨씬 더 경제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약국에서도 물론 하는 데도 있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관심도가 높아져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 3월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소비자가 관리자와 직접 상담한 후에 소분 조합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불법으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 3월 그 전에도 이런 샌드박스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되긴 했었으나 작년 3월에는 아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이런 게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왕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면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맞춤형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옷도 이런 내 핏에 맞게 맞춤으로 입는 게 더 편하잖아요. 기성복을 사는 것보다 그거랑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전문의로서 좀 당부를 드린다면 한 번 정도는 진료실에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 오셨는데 가방에서 막 다 가지고 오십니다. 다 가지고 오셔서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먹어도 되냐. 뭐 솔직히 말하면 가끔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거를 여쭤보실 때는 조금 이제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제 환자분들한테 올바른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료실로 좀 가져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세히 요거는 드시는 게 좋겠다. 요거는 드시는 지금 제가 처방하는 약하고 혹은 본인의 기저질환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서 뭐 다른 분 주세요. 아니면은 뭐 버리세요. 뭐 이렇게 해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가져오신 거 보면 불법으로 막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구해서 드신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검증을 좀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 좀 가지고 오셔서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고요. 뭐 가지고 오시기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래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정도도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먹고 있는 약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방전 받으면은 처방전을 약국에 내시기 전에 혹은 이제 본인이 받는 처방전 그 사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떤 약 먹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근처에 어떤 환자분이 이사를 오시면 그 환자분이 이제 옵니다. 뭐 혈압약, 당뇨약 드시던 게 있어서 이 병원에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오시면은 어떤 약 드세요? 그러면은 모르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뭐 하얀 거, 각진 거, 뭐 연두색이요, 뭐 빨간색이요, 요만한 거요. 네, 그렇게 말하면 의사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처방전 사진 찍어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드시는 약을 가지고 오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약 정도는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정보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복되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중복되는 성분은 좀 빼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드리기는 권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약뿐 아니라 저는 사실은 처방약보다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줄 요약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요약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지 말자. 요즘 뭐 먹는 알부민을 제가 일단 예를 들었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아마 먹는 알부민뿐 아니라 분명히 또 2년 뒤, 3년 뒤에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파는 분들은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어떤 약들은 좀 의사가 봐도 효과가 있다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약들은 저거를 꼭 먹어야 되나, 저거를 안 먹어도 되는데 저렇게 비싼 거를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그 비용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자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도 언급드렸지만 그런 기타 식품류, 뭐 음료, 캔디 등등 그런 류 말고요. 기왕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라벨, 식약처에서 인증한 라벨 붙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검증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약들은요. 근데 그냥 제품들은 정말 그냥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관리 주체가 좀 모호하고 느슨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벨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통째로 사는 것보다는 소분 건기식 소분 맞춤형 소분이 더 저는 낫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런 강의 자료로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 한번 질문이 나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조승철님께서 만성 간염 환자분들이 간에 좋다고 소문난 건강기능식품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만성 간염 환자분들은요, 간 기능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 내지, 간경화, 뭐 알코올성 간경화도 있고요. 이런 바이러스성 간경화도 있고, 그런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이 간에 좋다고 소문난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라고 잘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간이 안 좋은데 간에 좋아지려고 그런 것들을 먹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런 약재들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 간염 환자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간 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한번 확인은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진 찍어 오시든지 가져오시기 해서 확인은 하지만 대부분 그런 식품들이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간에 좋다고 소문이 났건 안 났건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대해서 만성간염 환자분들에게는 드시지 않도록 좀 지양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볼까요? 네, 종합 러블리데이 Z1S님이 종합 비타민 하나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개별 영양제로 따로 챙겨 먹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종합 비타민 하나가 물론 종합 비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제품별로 다양한 구성들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그냥 건강한 성인이면 종합 비타민 하나도 충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같은 게 조금 적게 함유가 돼 있어서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피부에 이렇게 닿아서 쪼여야지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일조량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생활 패턴으로 일조량이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제로 맞는 것도 방법은 되지만 이제 일반 종합 비타민 하나에는 아마 비타민 D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타민 B6라고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어떤 종합 비타민들은 그게 조금 강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피로 회복에 좀 좋고 신경통 같은 데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 맞는 마늘 주사 있죠? 그게 약간 이제 그쪽 성분인데요. 근데 비타민 B6도 또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합 비타민 드시는 비타민이 비타민 B6가 강조된 요즘에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데 비타민 B6를 또 따로 먹는다.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판단을 본인이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보여주시고 상의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개개인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저는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 우리가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죠. 과일 몸에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몸에 섭취가 되고 비타민 섭취도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일에 과당이 들어있죠. 과당은 이제 몸에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과일 섭취에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일은 그냥 몸에 좋은 걸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도 저 오늘도 진료 볼 때도 아까도 당뇨 환자분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길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과일 섭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육을 시키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적게 먹고요. 최소화해서 먹고 먹는 둥 마는 둥하게 먹고 종합 비타민으로서 그런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과일 섭취를 줄이고 그래서 이런 개개인별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화된 것들을 좀 의료진과 판단을 받기를 권고드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 비타민 저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젤29M이라고 또 질문에 원장님 보통 복수가 찬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큰가요? 복수가 차면 천자에서 복수를 빼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복수가 차는 경우에 제일 흔한 이유는 간경화입니다.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 경화가 딱딱할 경자죠. 간이 딱딱해졌다는 뜻이고요. 간경화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이나 알코올에 의한 간염 혹은 약인성으로 약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간이 망가졌을 때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에 우리 몸에 있는 혈류가 다 지나가면서 필터링을 해주고 독소를 빼주고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럼 혈관들이 다 지나갈 때 간이 경화가 되면서 혈액이 혈관 외로 누출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알부민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간경화 있으면 알부민이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 안에서 삼투압 유지를 못하면서 이런 체액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중증이 되면은 복수가 생기고요. 복수는 이렇게 배가 찹니다. 임신한 것처럼 배가 찹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거든요.
근데 복수가 소량인 경우도 있고요. 많아서 이렇게 뒤뚱뒤뚱 배가 불룩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불룩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천자가 뭐냐면 긴 바늘을 그 복부에 찔러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물을 빼줍니다. 그래서 복수를 빼내면 됩니다. 근데 복수만 빼내면 안 되고요. 이 복수가 차는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경화를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알부민이 부족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주사제로 알부민을 보충해 주고 원인 질환을 좀 교정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간경화 같은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뇨제라고 해서 먹는 걸로 소변을 빼거든요. 그래서 몸에 체액을 빼줌으로써 이뇨제 같은 먹는 약을 써서도 이제 복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수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내과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되고요. 복수천자는 필요한 때는 해야 되고요. 오히려 안 할 때가 위험할 때도 있고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도 많이 하거든요. 윤경한 R6U님이 네. 알부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복용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네, 아마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부민은 복용하면 몸에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된 알부민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을 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알부민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먹는 알부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볼까요? 밑으로. 네, 엔젤님이 또 폐혈증은 보통 어떤 경우 오나요? 여러 균들이 전신 혈관에 있는 게 폐혈증인가요? 폐혈증은 우리 몸에 혈액 안은 원래 무균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염증들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고 좀 방치가 되고 좀 길어졌을 때 더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혈액 안에 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쇼크가 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한 25% 정도 되고요.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뭐 좀 어려운 말, 뭐 인터루킨 같은 거 이런 등등 염증 반응들이 막 과도하게 되면서 몸에서 이런 그 혈액 점도도 이상하게 다 바뀌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다른 장기들의 다발성으로 문제가 오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증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간도 망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부민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부종도 오기도 하고요.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콩팥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망할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중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 균들이 전신의 혈관에 있는 게 폐혈증이 아니고요. 한 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하지만 이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중환자실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적인 어떤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무서운 질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윤희 같죠? 네. 님께서 올리브 오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란토이아처럼 좋은 올리브 오일이 몸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나요? 네, 올리브 오일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들기름 같은 거 먹기도 하죠. 네, 들기름도 사실 오메가3인데 그게 결국은 올리브 오일도 오메가3 역할을 하거든요. 오메가3가 하는 역할들은 네,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염증 반응 줄여준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성지방 같은 이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대처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몸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프란토이아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저게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올리브오일뿐 아니라 그런 들기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신선한 상태에서는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오일이 조금 이런 기름기 쪽, 오메가3 이런 쪽이 조금 단점이 있는데 좀 이 속을 좀 더부룩하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보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뿐 아니라 이런 오일 내지 오메가3 제제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산패가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냄새 잘 맡으면은 좀 이렇게 오래된 오메가3 같은 거 냄새 맡으면 냄새가 이상하게 약간 상한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생선 기름으로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이 좀 산패한 냄새가 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빛도 좀 차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저는 하시기를 권합니다. 냉장고는 차광도 되고 온도도 좀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고요.
제가 들기름 얘기를 했지만 들기름 먹는 걸 오늘 어떤 환자분이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들기름도요. 참기름이랑 다릅니다. 참기름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결정 생기고 오히려 안 좋아져서 참기름은 실온에 보관해야 되고요. 상온에 보관해야 되고요. 들기름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상온에 두면은 이게 상하거든요. 그리고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해도요. 그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이게 공기가 닿을수록 산패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다 먹어서 없어야 되고 막 석 달, 넉 달 된 들기름은 그냥 폐기하는 거를 권하고 들기름이 또 이제 큰 통에다 담지 않고 소분해서 작은 통에 담아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뭐 식품에 대한 얘기지만 오메가3도 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승철 님이 아까 질문하신 분인데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주제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창고형 약국들이 작년쯤부터인가요? 이제 좀 생겨서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의 취지는 보면은 이제 이런 마트처럼 약을 여러 가지들을 주면서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서 크게 비치해 놓으면서 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좀 더 싸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약사가 있어서 지도를 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의료진이나 전문가의 필터링이 없는 이런 의약품에 대한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히려 접근성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경제성 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리 약사들이 얼마나 계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어떻게 컨트롤이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고 좀 유보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변비에 좋은 식품이 궁금합니다라고 조아스 오님이 주셨는데요. 변비도 이제 변비 하나만으로도 사실 강의를 끌어갈 수 있는데 변비에 좋은 식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먹는 식품으로 추천하는 거는요. 키위 아시죠? 키위. 참다래라고도 하고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키위가 변비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론 변비 약도 주지만 환자분들이 그냥 여쭤보시지 않아도 당뇨 있는 분 아닌 이상에는 저는 키위도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 정도 드시라고 하고요. 그게 안에서 식이섬유의 강한 역할에서 이렇게 변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푸른 주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푸른이 말린 자두거든요. 이제 푸른이 글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주스로 먹어야지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푸른 주스가 편의점에도 가끔 좀 파는 데는 팔고요. 이런 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서도 많이 구할 수 있고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동네 작은 슈퍼마켓 같은 데는 없는데 이제 맘먹고 찾아보고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푸른 주스도 되게 좋아서 제가 그때 편의점에서 봤던 제품은 푸른 주스랑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섞여 있는 제품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변비의 식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 아시죠? 차전자피 저도 먹어봤는데 차전자피도 이제 몸에서 먹었을 때 이제 장 안에서 이런 부피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을 좀 줄여주기도 하지만 변의 이런 부피, 볼륨을 키워서 변의를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전자피는 이제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기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모호한 경계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저기 멀로알레님이 주요 채팅 쪽에서 올리브오일의 문제가 산패라면 요즘 시판되고 있는 스틱 형태가 병보다 더 안전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병에 들어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PTP라고 그래서 그렇게 탕탕 까먹는 제재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스틱 형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 하나 먹을 게 소분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분되어 있을수록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당뇨나 이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 분들뿐 아니라 건기식 자체는 대부분 저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진되는 시점을 맞추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는 소분되는 건기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올리브오일 같은 산패랑 관련돼 있는 제재는 당연히 스틱 형태가 병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5번째 출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로 해 봤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짚어 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먹는 알부민이 워낙 유행이어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